여보, 오늘 회의 잘 끝났어. 호텔에 도착했으니까 안심하고 자요. 대구 출장 중이라던 남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배경에 보이는 벽지와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야경까지. 이건 분명 우리 옆집 안방이었다. 지은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특이한 디자인의 벽등, 통유리창 옆에 걸려있는 추상화 그림,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로마 디퓨저까지. 수없이 들어가 봤던 그 공간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오늘 아침 지은 씨의 남편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 손이 떨려왔다. 화면을 다시 보고 또 보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연애 시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펼쳐질 끔찍한 진실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30대 주부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다. 저는 33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3년 전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살았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제 손가락이 떨리는 걸 보면서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그의 모습에 신뢰가 갔어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와인 한 잔씩 기울이곤 했죠. 특히 남편은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퇴근길에 장보기를 자처하곤 했어요. 그땐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저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신혼집은 새 아파트였어요. 30층짜리 아파트 단지의 15층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좋았고 특히 저희 옆집도 또래 부부라 더없이 좋았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도 옆집 남편과 골프도 가끔 치러 다니고 저는 옆집 사모님과 요가도 함께 다녔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의 출장이 잦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2-3일짜리 출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점차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생겼죠. 하지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출장지에서 찍은 사진도 수시로 보내주었으니까요. 결혼 2년차까지는 정말 티 없이 맑은 하늘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면서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죠. 그러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걸 반대했지만 저는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마치 드라마나 소설 속 이야기 같겠지만 이것이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출장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출장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늘어났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통화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출장 중에도 틈틈이 연락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 중, 미팅 중이라며 통화를 잘 받지 않았죠. 영상통화는 피곤하다며 거의 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안부를 전해왔어요.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응, 오늘도 늦겠어.
고객사와 저녁 미팅이 있어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매번 비슷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보내주는 사진들이 대부분 회의실이나 사무실 내부 혹은 얼굴만 나오는 셀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 출장도 늘어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말 출장은 최대한 피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죠.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항상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든 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부산 출장이라며 떠난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배경에 보이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착각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즈음 남편의 옷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향수를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물어보니 회사에서 단체로 선물 받은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이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냄새였어요. 휴대폰도 항상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녔죠.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전에는 소파에 놓고 가거나 제게 충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갖고 다녔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야근이 잦아졌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회사 동료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였죠. 과장님은 1시간 전에 퇴근하셨는데요.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의 그 불편한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믿으려 했어요. 10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희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저희 옆집은 입주할 때부터 정말 친했어요. 남편 김민수 씨는 36살로 금융권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고 아내 서지은 씨는 저와 동갑인 33살이었죠. 지은 씨는 저처럼 전업주부였는데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이라 항상 부러워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눈 건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였어요. 같은 라인에 살게 된 또래 부부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죠. 이사 첫날 집들이 선물로 케이크를 들고 온 것을 시작으로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브런치도 먹고 남편들은 골프를 치러 가고 저희는 같이 요가를 다니며 운동도 했죠. 특히 지은 씨는 정말 완벽한 사람 같았어요.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 인테리어 센스도 대단했거든요. 그녀의 집은 마치 잡지에서 본 듯한 모던한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매료되어 인테리어 조언을 자주 구했죠. 민수 씨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몸매도 좋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퇴근길에 꼭 꽃을 사왔고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러 멀리까지 다녀오곤 했죠. 저는 가끔 우리 남편에게 옆집 민수 씨처럼 해줘봐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두 사람 다 해외 유학파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영화 얘기를 하거나 여행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을 먹는 일도 잦았는데 그때마다 네 사람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지은 씨의 안방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전면 통유리 창이 있어서 야경이 환상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드레스룸도 있어서 마치 연예인 집 같았죠. 저는 가끔 지은 씨의 옷장을 구경하면서 부러워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민수 씨도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금융권 특성상 해외 출장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지은 씨는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혼자 있기 심심하다 면서요. 저는 그런 그녀가 귀엽고 애처로워 보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은 씨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 남편이 출장 간다는 얘기만 나오면 유독 관심을 보이면서 일정을 물어보곤 했거든요. 처음엔 그저 이웃사촌으로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민수 씨의 출장과 제 남편의 출장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죠. 누군가는 이런 우연이 수상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점점 더 수상한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휴대폰을 이제는 자다가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꼭 들고 갔죠. 특히 카카오톡을 할 때면 항상 화면을 제 시선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어요. 전에는 없던 습관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잠깐 보인 화면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던 것 같았어요. 씻는 습관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침에 샤워하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퇴근하자마자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옷도 바로 세탁기에 넣었죠. 한 번은 무심코 남편 와이셔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퇴근 시간대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거였어요. 그날도 분명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향수 냄새는 더 자주 맡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향이 어디서 맡았는지 기억이 났죠. 바로 옆집 지은 씨가 늘 뿌리던 향수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주말에도 이상한 점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급한 회의가 잡혔다며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곧바로 잠들어 버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평소 주말엔 꼭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던 남편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발견했어요. 분명 출장이 없던 날이었는데 말이죠. 물어보니 그거 지난번 출장 때 깜빡하고 반납 안 한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카드키에 찍힌 날짜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계속되는 의심 속에서 저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었죠. 예전에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바꿔버렸거든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 다른 이웃이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서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분명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오주의 나이 행동, 매일 반복되는 거짓말 같은 변명들, 그리고 옆집 지은 씨의 미묘한 태도 변화까지.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은 또 출장이라며 이틀 일정으로 대구에 갔다고 했죠. 아침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배웅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굴었어요.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여보, 오늘 회의 잘 끝났어. 호텔에 도착했으니까 안심하고 자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셀카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지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배경에 보이는 벽지와 조명.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인테리어. 그리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야경까지. 이건 분명 우리 옆집 안방이었어요. 제가 수없이 들어가 봤던 그 공간이었죠. 손이 떨려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특이한 디자인의 벽등, 통유리창 옆에 걸려있는 추상화 그림, 심지어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로마 디퓨저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공간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지은 씨의 남편 민수 씨도 오늘부터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아진 출장, 수상한 통화 패턴, 지은 씨의 향수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미묘한 눈빛 교환.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징후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네. 푹 쉬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진은 분명 실수로 잘못 보낸 게 분명했어요. 아마도 지은 씨에게 보내려던 걸 저에게 잘못 보냈을 거예요. 남편은 곧바로 사진을 지웠지만 이미 제 핸드폰에는 저장이 되어 있었죠.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이웃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 한편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울다가 거실을 서성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괴로웠던 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일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구조의 집, 그동안 수없이 들어가 봤던 그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 남편과 지은 씨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새벽녘에 옆집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였죠. 아마도 남편이었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물론 끔찍했지만 친구처럼 지내왔던 지은 씨의 배신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비밀을 공유하고 심지어 남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지은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웃던 모습, 남편과 통화할 때면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애교를 부리던 모습. 이제 보니 그 모든 순간이 가식이었던 거죠. 제 눈앞에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아침이 되자 온몸이 아팠어요. 밤새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죠. 하지만 전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는 잘 잤어요? 라는 문자도 보냈고 아침 식사 사진도 찍어서 보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다 문득 옷장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속고 있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어요. 그저 깊은 허탈감과 슬픔만이 가득했죠. 어쩌면 이미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수많은 증거들을 애써 외면해왔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사진들.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남편이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걸까요? 의외로 많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봤어요.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 수상한 결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죠. 출장이라던 날짜에 서울 시내 호텔 결제 내역,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주말에는 근교 펜션 예약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반복되는 결제 패턴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가끔 주말에 호텔 결제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날짜들이 대부분 민수 씨의 출장 일정과 겹친다는 거였어요. 지은 씨가 남편이 출장이라 심심하다며 저희 집에 왔던 그날들과도 정확히 일치했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샤워할 때를 틈타 차 키를 가지고 나가 확인해봤죠. 역시나 출장이라며 떠났던 날들의 차는 분명 서울에 있었고 특히 우리 아파트 주변을 맴돌았더군요. 결정적인 건 남편의 노트북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피곤하다며 금방 잠들어버린 남편 옆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업무용이라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번호로 열렸어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카카오톡 백업 파일에서 지은 씨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대화 내용은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둘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진지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진첩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 사진들. 심지어 제가 출산 준비를 위해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그 주말에 찍은 여행 사진도 있더군요. 사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메일에서는 호텔 예약 내역과 함께 주고받은 편지들도 찾았어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한다느니, 언젠가는 함께 할 거라느니. 읽을수록 현기증이 났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몰래 연락해봤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요. 오늘 회사에서 뵀는데요. 라는 답이 돌아왔죠. 거짓 출장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증거를 모으다 보니 제 손에는 이미 이혼 소송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 이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달력에 남편의 출장 일정과 민수 씨의 출장 일정을 함께 표시해보니 놀라운 일치성이 드러났습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그리고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출장 일정이 겹쳤어요. 주말 출장도 대부분 같은 날이었죠.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의 일정이었어요. 민수 씨가 싱가포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우리 남편도 갑자기 부산 출장이 잡혔다며 이틀 일정으로 나갔거든요. 그때 지은 씨는 저희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죠.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라면서. 이제 보니 그건 완벽한 알리바이 작업이었던 거예요. 지은 씨는 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심을 피했고 남편은 부산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던 거죠. 더 찾아보니 특이한 점이 또 있었어요. 두 사람의 출장이 겹치는 날이면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호텔 예약이 있었어요. 주로 강남 지역의 5성급 호텔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지은 씨의 카드로 고급 브런치 가게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명절 연휴 때도 그랬어요. 지난 추석에 민수 씨가 긴급 해외 출장이 있다며 먼저 일어났을 때 우리 남편도 갑자기 회사에 불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명절날 무슨 긴급 업무가 있었겠어요. 계절별로 보니 더 확실한 패턴이 보였어요. 봄과 가을에는 근교 리조트나 펜션으로 가는 횟수가 늘었고 여름에는 해외 출장이 많아졌죠. 겨울에는 주로 시내 호텔을 이용했어요.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처럼 계절마다 장소를 달리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에도 남편이 출장을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민수 씨의 출장과 일정이 겹쳤죠. 지은 씨는 저를 불러내 위로한다며 술을 사주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마저도 계획의 일부였나 봅니다. 이런 정교한 계획들을 보면서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일회성 불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해온 체계적인 배신이었던 거죠. 그들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된 걸까? 그리고 이 관계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이제 지은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친밀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특히 제 남편이 있을 때의 그녀와 없을 때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옷차림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면 그날따라 유독 신경 써서 꾸미고 나왔죠. 평소에는 편한 차림이었는데 그럴 때면 마치 데이트라도 나가는 것처럼 차려입었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고요. 지은 씨가 저희 집에 올 때도 뭔가 달랐어요.
전에는 편하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제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특히 남편의 물건이나 사진이 있는 곳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전화 통화할 때였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도 뭔가 숨기려는 듯한 눈빛이 역력했죠. 통화 내용도 어색했어요. 응, 알았어. 라며 짧게 끊어버리곤 했죠. 심지어 제 남편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자기도 모르게 설레는 듯한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 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또렷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지은 씨가 실수로 휴대폰을 저희 집에 두고 간 적이 있었어요.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만 화면을 보고 말았죠. 카카오톡 대화창에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 그건 분명 제 남편과의 대화였을 거예요. 주방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은 씨가 커피를 내리면서 무심코 찾은 물건들. 마치 이 집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쩌면 제가 없을 때 이 공간이 그들의 미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친정에 갔다 온 날이었어요. 현관에 놓인 지은 씨의 구두 자국. 분명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자주 제게 언니, 친정 좀 다녀오세요. 제가 집 봐드릴게요. 라고 했는지. 요새는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그녀의 동선이 신경 쓰여요. 창문으로 흘끗흘끗 우리 집을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마치 죄책감이라도 있는 듯 고개를 숙이며 도망치듯 가버리곤 해요.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얽힌 관계라는 걸.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어요. 남편은 또 출장이라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문득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아래층 주차장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출장 중이어야 할 그 시간에 말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 씨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만나 차에 함께 탔죠.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로 그들의 차를 미행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차는 예상대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고 둘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남겼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그들의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은밀한 스킨십, 때론 키득키득 웃으면서 나누는 대화. 마치 오랜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표정이었죠. 레스토랑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커플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단골이라 직원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의 모든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어요. CCTV 영상도 호텔 측에 요청해 두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주차장에서의 만남부터 호텔 로비 레스토랑에서의 모습까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죠. 특히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손을 맞잡은 채 속삭이는 모습.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 같은 모습이었죠. 남편은 제게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지은 씨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장 잘 다녀왔어요. 라며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 그 모든 장면들이 제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언제 그들과 대면할 것인지. 모든 것이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친정이었어요. 평소 주말에도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갑자기 평일 아침에 찾아간 저를 보고 부모님은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시고도 눈물부터 흘리셨죠.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말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걱정했던 일이 결국. 알고 보니 부모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더라고요. 얼마 전 우연히 남편과 지은 씨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셨다는 거예요. 백화점 근처에서. 하지만 확신이 없으셔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언니도 곧바로 달려왔어요. 직장에 조퇴계를 내고. 언니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그 말에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구나. 시댁에도 알려야 했어요. 이건 더 힘든 일이었죠. 시어머니께 전화드리자마자 애기야,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역시 어머님들의 직감은 무섭더군요.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의외로 냉정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너한테 미안하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큰 시누이는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오빠가 미쳤나 봐.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작은 시누이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고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와의 상담도 시작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매일 전화해 주시는 어머니, 수시로 안부를 물어보는 언니, 든든하게 저의 편이 되어준 시댁 식구들. 그들이 있었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불륜 관계가 명백하니 승소는 문제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로 재산 분할 문제였어요. 결혼 후 모은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신혼집으로 장만한 아파트는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변호사는 제가 전업주부로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라고 조언했어요. 둘째는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불륜 상대방인 지은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웃사촌이라는 점,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배신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셋째로는 증거 보전 작업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공증받아야 했죠. 특히 호텔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사진 등도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어요. 한번 소송을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상대방도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테니까요. 특히 남편이 회사 임원급이라 사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도 설명해 주었어요. 법정에서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세우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지은 씨의 남편 민수 씨 문제였어요.
그도 피해자니까 함께 대응하면 좋겠다고 변호사가 제안했지만 아직 민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지. 법적 준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 했어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당장 살 곳도 필요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경제적 기반도 필요했죠. 다행히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복직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연애 시절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차갑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과 지은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부터. 갑자기 저를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퇴근 시간도 일찍 맞추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신청하고 마치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수습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더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언니, 사실 민수 오빠와 이혼할 것 같아요. 자신의 불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도 했어요. 사실 언니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술을 쓰는 건지 너무나 뻔한 연기였죠. 며칠 뒤에는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모두가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죠.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출장도 다 진짜예요. 하지만 그들의 어색한 연기가 더욱 제 확신을 굳게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은 씨의 협박이었어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언니, 요즘 세상에 완벽한 부부 없잖아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닐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남편도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는진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나대지 마. 이혼하고 싶어?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당신한테 돌아갈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더 놀라운 건 주변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의 불화가 저 때문이라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르는 척 피하기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 씨가 먼저 이웃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다녔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민수 씨를 마주칠 때였어요.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때로는 자신의 아내 자랑을 하기도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 결심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에 달한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 씨였어요. 평소와 다른 창백한 표정으로.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직감했어요. 그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보니 민수 씨도 몇 주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대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개인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과 지은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먹이는 그의 모습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런 배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기는 그때부터였어요. 민수 씨가 저희 집을 나간 직후 지은 씨가 찾아왔거든요. 남편과 통화하는 걸 봤다면서. 그리고 경고하듯 말했죠. 언니,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폭발했어요. 당신이 민수한테 모든 걸 불었다며? 내가 그렇게 말했죠. 증거 없이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위협적인 눈빛을 봤어요. 책상을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처음 보는 모습에 겁이 났죠. 그날 밤 전 친정으로 피신했어요. 다음 날부터 협박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의 남편 휴대폰에서 당신도 바람피운 증거가 있다느니 모든 걸 공개하겠다느니.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회사에도 저를 비방하는 메일이 돌았대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내용이었죠.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마치 제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절 지탱해준 건 가족들이었어요. 특히 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죠.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덕분에 조금씩 힘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지만 곧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피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어요. 쯧쯧.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부부가 다 있었네. 근데 누가 먼저 바람 폈대? 둘 다 문제 있다던데. 가장 괴로웠던 건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먼저 주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마치 제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처럼. 심지어 제가 먼저 불륜을 저질렀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관리실 아주머니는 절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저렇게 좋아 보이던 부부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 그래도 참고 살아요. 요즘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나?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저를 불러주시고 챙겨주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모임에 초대도 안 하시고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시죠.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들이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추측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전 단체 채팅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동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직을 준비하면서 옛 동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 사정이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힘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교회 모임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마치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선들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사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마트에서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선들이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그때까지 꼿꼿이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한 달 전에 소장을 제출했고 첫 변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남편 측 변호사와도 몇 차례 연락이 오갔어요. 합의 이혼을 제안하면서 위자료를 제시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어요. 현재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계속 사용하고 있죠. 처음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협박도 했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제가 먼저 나왔어요. 차분히 재산 분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지은 씨 부부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민수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대요. 지은 씨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패소가 확실하다고 하네요. 회사로 복직도 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다행히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가끔씩 불안 발작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지은 씨와 연락하고 있대요. 심지어 둘이서 같이 살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네요. 가끔 그들의 SNS를 보면 아직도 만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마치 제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냥 용서하고 돌아가라는 말부터 끝까지 복수해라는 말까지.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남편 측에서 계속 증거를 부정하고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급할 것 없어요.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요.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걱정되시는지 밤마다 제 방에 들르셔서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언니도 주말마다 찾아와서 힘이 되어주고요. 가족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밤마다 울지는 않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